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수계총량팀장 김경희입니다. 2021년 인천 한강하구 포럼을 개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에 걸쳐서 열리는 2021 인천 한강하구 포럼은 5개 섹션 25개 발표로 이어집니다. 먼저 인천시 물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인천시 민경석 수질환경과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수질환경과장 민경석입니다. 코로나19의 의중한 상황 속에서도 금년에 제5회 인천 한강하구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늘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세션별 발제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강하구는 국내 유일의 기수역으로 상하루가 개방된 유일한 기수역으로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바다와 하천과 이렇게 관리 기한이 구분되어 있고 남북 접경 지역으로서 중요한 생태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중앙부처 그다음에 관련 지자체 이렇게 협력해서 협의를 구성해서 그동안 그 법 마련이라든지 생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라든지 시민 인식 증진 이런 사업에 대해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정책을 개발해 왔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한강하구 포럼을 계기로 해서 이런 것들이 상하로 협력하에 발전적으로 이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시는 한강하구의 생태적인 보존과 가치를 위해서 관계 중앙기관 그다음에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더욱더 이렇게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 일부 섹션으로 한강하구 물환경 정책 실태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정영준 과장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정영준 과장님을 간단히 소개 올리면 전 인천시 환경국장님이시면서 현재 한국 스마트 워터그리드 학회 이사님으로 계십니다. 과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정현중입니다. 제가 2009년도, 2010년도에서 인천광역시의 환경녹지국장을 역임한 바 있고요. 현재는 퇴직을 해서 이사로 이분 이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뵙게 됐는데 요즘 벌써 가을비가 겨울을 재촉하는 듯합니다. 건강에 각별 유의하시면서 오늘 발표자의 참석이 늦어서 약간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만은 많은 주제 발표자들의 많은 협조 속에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주제 한강하구 관리 선진화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신 김성우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인천연구원 김성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강하구 관리 선진화 및 제도 개선 방향이 되겠습니다. 우선 한강하구라는 부분이 공간적으로 어디까지를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강공원에 가면은 뭐 한강하구로부터 30km 이런 말뚝 표지판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하구라는 표현 자체는 아직은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하천법에 의한 하천이나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 습지보존법에 따른 습지, 그다음 최근에 갯벌법에 따른 갯벌,
뭐 이러한 용어와는 달리 하구라는 것은 이제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전부터 이 삼기야라고 세 갈래 물길, 한강과 임진강과 그리고 이제 서해 이제 김포반도 위쪽을 이제 조강 지역이라 했는데요. 이 세 가지 세 갈래 물길이 만나는 곳, 이곳을 이제 한강하구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한강하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생태적, 환경적으로 이제 관리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 영역으로서의 한강하구와 그런 이제 역사적이나 시민들이 인식하는 그런 한강하구로는 조금 구별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강하구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다른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뭐 경제적이나 이제 수산물을 공급받는 뭐 그런 기능들, 그리고 문화적인 기능들,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와닿는 부분이 있건데요. 사실 조절 기능이나 유지 기능이 무너졌다고 느낄 정도면 이러한 모든 생태계 서비스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이미 이르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한강하고는 이제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시적절하게 관리 체계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예로 보면 이제 어촌계 같은 경우에서 이제 어획량, 특히 이제 새우젓에 담그는 젖새우 어획량 같은 경우가 매우 이제 최근에 급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태 건강성이 아까 그런 생태계 서비스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표를 본다면 강화도 일대 부근에서의 그 생태계 서비스의 건강성이 매우 저하되어 있어서 이제 복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생태계의 건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질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하천에서의 관리 목표는 달성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 하구역에서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것이 이제 분기별로 일회 측정하는 하천에서의 그런 데이터, 그리고 평수기에만 측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홍수기를 포함해서 모든 그런 오염물질의 영향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강하구에서의 수질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는 이제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의 법정 관리 대상 물질과 더불어서 뭐 합성 머스크나 기타 그런 환경 호르몬들도 하수 처리장에서 이제 제거되지 않는 경우에는 많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해양 쓰레기와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근거들로 이루어 볼 때 한강하구의 관리는 아주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가 관리 선진화하고 제도 개선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해외 이제 영연방 국가나 이제 미국 등을 보면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다양한 이제 하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시사점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법제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관리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 미국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이제 법제화가 안 돼 있더라도 민간의 참여, 주민 참여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구동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있을 때 관리가 이제 선진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따로 몇 년 전에 이제 통합관리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뭐 거기서도 법제도 수립과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통합관리 체계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있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3년 전에 2019년에 통합관리 체계를 기본 구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선 그런 사례와 여러 가지 분석 결과를 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3대 목표와 5개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들을 제시를 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주민 참여 부분을 특히 중요한데 인천뿐만이 아니라 한강하고 외에는 이제 경기도의 고양시, 파주시, 그리고 김포시, 그리고 이제 중앙부처로 따지면 환경부와 해수부, 그리고 통일부 등 국방부까지 이제 아주 다양한 기관과 이해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제 한 군데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서로 이제 이해를 구해가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한데 2019년에 인천시가 주도를 해서 이 협의체를 만들었고 그리고 올해까지 3년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한강하고 포럼이 끝나는 시점에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분과위원회가 또 2021년도 하반기 분과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월 초에 아마 전체 통합관리협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까의 그 인천시 통합관리 체계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도 개선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협의회 구성, 운영, 그리고 센터의 설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도 마련 부분은 결국은 이것이 이제 어떠한 재정적인 근거나 아까의 그런 다양한 지자체들과 이해 당사자들이 조율되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강하구법을 추진 중에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3개년의 어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최근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는 2019년부터 운영을 해서 향후로도 아마 인천시가 최근에 이 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시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탄탄하게 협의회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 구상은 끝났지만 이것이 이제 실제로 건립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제 법적인 기반이 필요한데 아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이제 자구적 노력으로서 언택트 센터 형태로 온라인에서 일단 그런 거버넌스가 구동되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 선진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그런 이제 거버넌스와 그리고 주민 참여 그리고 과학적인 기반의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통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가장 중요한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한 4가지 주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이제 수질 관리 및 개선 그리고 교육 및 홍보, 체험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의 운영 뭐 이런 부분들이 먼저 이제 제도적 기반이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언택트 센터 형태로 구동이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아까의 그러한 해외 사례를 본다면은 해외 부분들은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약합니다. 방문센터 정도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의 사례가 훨씬 더 이제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보시면은 이제 가장 잘 돼 있는 부분이 낙동강하구 에코센터가 되겠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낙동강하구 통합운영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이 환경부나 해수부 그리고 각 지자체에 흩어져 있는 그런 관리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합관리센터에서는 그러한 이제 지자체에서 각각 이제 서울시나 경기도도 이런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고 인천시도 이제 그러한 데이터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같이 이제 통합관리되고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통합관리센터의 연택센터 얘는 내년에 아마 구축될 사례를 이렇게 예시를 들었고요.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참여 부분은 최고원의 크라우드 소싱이나 뭐 서울 제비 프로젝트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빙랩, 대전의 갑천 건너유 프로젝트 같이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환경 문제를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하구에서도 뭐 이러한 리빙랩이나 크라우드 소싱 부분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제도 개선 쪽에서는 이제 재정적 지원 근거가 필요한 부분이 이제 확실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발표자분들께서 이제 상세히 설명해 주실 거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번에 제도적 개선을 할 때 통합 관리를 지향하고 특히 어떤 하청과 연안으로 구분되는 현행 행정 체계를 용인하는 선상에서 이제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다부처 공동관리 사업 등이 가능을 해야 이러한 이제 부처를 넘나드는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제 재정 지원 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우 박사님께서 강조해 주신 하구 관리의 필요성, 관리의 사례, 그리고 통합 하구의 관리 선진화를 위한 통합관리센터 주민 참여 방안, 그다음에 제도 개선 방안에 더 상세하게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시간이 조금 촉박한 것 같습니다. 좀 늦은 시간이 좀 늦게 시작을 한 바람에 좀 시간이 촉박한데 함축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제2주제 한강하구법 대한 배경 및 내용에 대해서 명지대학교 이창희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한강하구법 제안 내용하고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배경, 추진경과 주요 내용, 시사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요. 이건 한강하구 생태 환경 통합관리 협의회 활동의 결과를 라는 것 드리고 싶습니다. 하구 정의가 중요한데요. 법을 할 때 여기서 하구를 정의하려면 수역을만 다룰 거냐, 유격까지 다룰 거냐. 그다음에 하구의 상류를 기수역으로 할 거냐, 감조역으로 할 거냐, 생태역으로 할 거냐. 그리고 바다의 경계를 하첩 이제 지형적으로 할 거냐, 염분 경계를 관리적 경계를 가지고 쭉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한강하구법에 지금 제안된 내용이 반영된 거는 하구의 정의에서 수역만을 대상으로 한다. 즉 영향을 미치는 유격은 일단은 제외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경계는 하천법을 기준으로 해서 상류 경계는 감조역까지. 그래야 서울시가 또 포함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하류, 즉 바다 쪽 경계는 명확하게 지금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이제 대통령령이나 이런 법안이 저기가 되면 그때 요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현행 관리 체계가 하천 쪽은 환경부, 바다 쪽은 해양수산부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을 해서 이 하천법의 하천법의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유도가 있고 요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을 바다 쪽을 연안하구라고 정의를 하고 이 위쪽을 하천하구로 이제 정의를 해서 나중에 관리 사업이나 이런 걸 시행력을 담보하는 이런 관점에서 그거를 별도로 규정했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구 관리 체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공간적으로 두 개의 부처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또 관리 체계가 잘 정비된 게 아닙니다. 하구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거 뭐 지금 설명드리기는 힘들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하구는 환경부하고 환경관리만 하는 겁니다. 지금 환경관리 부분만 하는 건데요. 환경부하고 해수부가 나눠서 지금 관리를 하구를 보면 이렇게 열린 하구하고 닫힌 하구 두 개 중에 열린 하구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의 그런 하구 프로그램이나 하는 그런 법적인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 법제화가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모니터링이라든가 뭐
보호구역 설정 뭐 이런 것만 돼 있지 실제 이해당사자 협의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지금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법제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 다친 하구에 대해서는 이제 복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복원을 위해서는 누가 복원의 주체가 될 거냐, 돈은 누가 될 거냐 하는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법적 근거가 없이 진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복원도 역시 복원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해수부는 큰 하구, 일부 하구에 대해서는 이제 환경관리해역이라 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 외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관리 체계가 지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지금까지 국가하천 위주로 R&D 중심으로 지금 관리를 해오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국가하구 프로그램 같은 열린 하구에 대해서는 국가하구 프로그램 같은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닫힌 하구에 대해서는 하구 순환 복원 같은 이런 복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서 규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논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 닫힌 하구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복원 사업을 위주로 해서요. 그래서 3개의 법안이 제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안주 의원, 최인호 의원, 신창 의원들이 제안을 했는데요. 여기에 초점은 뭐냐면은 열린 하구를 닫힌 하구를 복원을 하는 거니까 누가 사업할 거냐, 사업의 주체. 그래서 요 박안주 의원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환경부 공동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2개 법안은 환경부 주도로 이렇게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실행은 어떻게 하고 저 계획은 어떻게 짜고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복원 대상이 되는 그런 하고는 어떻게 결정을 하고 지정을 하고 복원 사업은 어떻게 시행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며 이 복원 사업의 모니터링은 누가 어떻게 하고 이 부담은 누가 지느냐라는 내용들을 법에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부 3개 법안 모두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이제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제 각 큰 하구를 가진 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낙동강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영산강 그리고 충청남도 금강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인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한강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했죠. 앞에 3개는 전부 닫힌 하구고요. 이 마지막 법안 한강만 이제 열린 하구에 특화된 그런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우리가 만들 때 이 하구가 닫힌 하구냐 열린 하구냐가 중요한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열린 한강하고는 열려 있기 때문에 열린 하구를 중심으로 이제 법안을 제정하게 된 거고요. 실제 뭐 이건 새로운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6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하구 프로그램 만들고 하구 관리체계 구축하고 하구 보건법 제정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환경부하고 해수부가 나름 노력을 했는데요. 물론 여기 계획에도 반영이 되고 이랬는데 실제 진행된 건 거의 없습니다. 실제 진행된 건 일부 보호구역 지정이라든가 모니터링이라든가 환경부하고 해수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진행이 됐고요. 이게 좀 복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제도화하고 프로그램 구축이라든가 하고 보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진행이 안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당연히 이제 부처 간 이해가 지금 상충하는 거고 이게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인천에서는 이제 한강하고 인천, 경기, 뭐 서울 다 포함을 해서 이거를 한번 자체적으로 시도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요 법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분과를 중심으로 하고 법안 소위를 구성을 해서 3번의 소위 회의를 거쳐서 기존의 법안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서 의견 수렴을 해가면서 법안을 만들었고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용들이 이제 개정이 되고 보완이 되었는데 최초는 이렇게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누가 관리 주체가 돼야 되는가, 그다음에 이제 기관 이제 계획, 이게 통합 관리 계획에 의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 그다음에 관리 대상, 뭐 관리 구역, 그다음에 한강 이제 시범 사업, 그다음에 보칙, 부칙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자세한 논의 결과는 논의 과정은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디벨롭 됐는지는 뭐 설명하기는 지금 힘들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어떤 내용이 한강하구법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만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예.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이제 목적이 아주 이건 열린 하구이기 때문에 환경, 생태 이런 우수한 하구를 보존을 하고 개선하고, 또 남북 또 뭐 저기 있고 이 굉장한 이제 다양한 내용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강 하구를 굉장히 쾌적하고 풍성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의 터전으로 만들겠다 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될 거고요. 총칙, 그리고 이제 누가 관리를 해야 될 거냐, 관리 주체와 임무, 역할을 분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계획에 의한 관리이기 때문에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시행 계획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실제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관리 사업을 하는데 주체는 누가 되고 비용은 누가 분담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관리 체계 중에는 관리 체계를 이런 식으로 정의했습니다. 맨 위에 한강하구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심의조정기구고요. 총리실 산하에 있고 위원장은 환경부 장관, 그리고 부위원장은 해수부 차관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해수부의 역할 분담을 여기서 했고요. 그다음에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는 이제 심의조정기구이기 때문에 미리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을 하고,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한강하구관리센터 내에 이제 사무국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강하구관리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하구 관리 사업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센터 역할들이 이 세 가지: 관리 사업 수행, 실무 협의회 사무국 위탁 운영, 그리고 이제 하구역 종합관리 시스템을 위탁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성 확보를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한데요. 이게 이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한강하구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관리 기본 계획에 근거를 해서 각 광역자치단체들이 한강하구 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종합 이행 평가를 5년 단위로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 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이제 시행 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지를 규정을 했고요. 여기 한강하구 종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기초조사 결과라든가 기본 계획 이런 데에 필요한 모든 과학적 그런 모니터링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서비스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내용도 법에 돼 있고요. 이제 여러 이제 내용 중에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게 여기 정의 부분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한강하구가 타하구와 차별이 되는 게 남북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및 국제 협력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관리권이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의 그 책임, 책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을 했고,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이제 타하고 다른 게 관리 사업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한강하구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들이 시행할 수 있는 그 관리를
사업을 관리 사업으로 규정을 해서 이 관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근거라든가 뭐 시행 근거, 책임 분담 이런 내용들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사점을 보면 이제 다른 거하고 달리 이게 상향식 관리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지혜 이해 관계 당사자가 한강하고 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회를 통해서 이 지금 법안을 제안을 해서 환경부나 중앙부처에 지금 제시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한강하구가 열린 하구라는 특성을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기존에 닫힌 하구에 대한 복원을 중심으로 하던 그런 법안과 차별화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통합관리 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총리실 소속의 한강하구 관리위원회 설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을 함으로써 관리의 통합성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하구관리센터를 운영을 한다든가 하구역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해서 이런 하구관리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창희 교수님께서 한강하구법 제안에 대한 배경, 추진 경과, 주요 내용, 그다음에 시사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짧은 시간이지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제3주제 해안과 하구역의 레실리엔스라는 내용으로 가천대학교의 그 최종권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이지 안 됐을까? 인사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네. 같은데 조경학과에 근무하다 금년 2월에 퇴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학회장님은 매년 불러요. 매년 불러서 짧은 발표를 하는데 오늘은 작년에는 뭘 했냐면 하구역에 공간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짧은 시간에 발표를 했었는데 오늘은 바깥으로 좀 나갔습니다. 앞서서 이 교수님께서 열린 하구역 말씀을 열고 나가서 보니까 우리가 바다 쪽으로도 좀 챙겨봐야 될 게 있더라. 그 중에서 레질리언스 하면 오해를 하면 저는 오늘 양치기 소년이 되고 맙니다. 해수면 상승 또는 뭐 해안재해가 발생할 것이다. 아니요, 그 다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 하는 게 해안과 하구역의 레질리언스라 볼 수 있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수 과학 전공하신 분이나 엔지니어 분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오늘 계획가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좀 묵은 계획가들. 그런데 아마 여기 토목 배경으로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연환경을 중시하는 환경계획가들 그리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지만은 해안의 레질리언스가 도대체 뭐냐 아주 개념적인 것 짧게 한국의 바다는 레질리언스 개념으로 보자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몇 가지 지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뉴욕 앞바다 그리고 런던 앞의 하구역에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과 지구 환경을 보면 물의 세계사를 쓴 분은 지구라 할 게 아니라 수구라 하는 게 적합하다. 왜? 물 대부분이 지구상 덮고 있는 바닷물과 그 다음에 하천에 흘러들은 담수, 소위 스위트워터. 그래서 이 강과 바다 사이에 이 하구역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유난히도 단절되어 있는 나라죠. 물론 한강은 뭐 남북 대치 상황이란 특수성이 있습니다만은 어디나 법제도적으로 하천 토목하는 엔지니어는 강 따로 보고 항만 토목하는 분은 바다 따로 보는 아주 유별난 나라죠. 이게 원활하지 않구나. 그런데 정작 21세기 접어들어서 여긴 바탕은 지구 중에 일부 북미 대륙인데 허리케인 카트리나, 허리케인 샌디가 닥치면서 이런
해안제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20세기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지구 환경 문제를 크게 think global 그리고 계속 공연부를 할 게 아니라 act local 국지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정교한 계획 아닙니다. 네덜란드 사람이 제시한 아주 분명한 전략은 공간 전략입니다. 그리고 실행 방안을 실제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코스탈 리질리언스를 여기 나오는 MBS 솔루션은 방송국 이름이 아니고 네이처 베이스드 솔루션 자연 환경을 접근하는 태도를 바꾸었죠. 거기에 선각자는 100년 전에 영국의 계획가 이분은 생물학을 전공하고 사회학 그리고 도시 및 지역 계획을 하다 보니까 크게 보고 계획하는데 능했는데 크게 보고 액트 로컬이 소위 글로컬리즘을 창시 그 개념을 처음 제시해 준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50년 전에는 이런 계획가가 있습니다. 디자인 위드 네이처. 책 이름은 뭐 평이한데 만만치 않아요. 요즘 위드 코로나 다들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거냐. 이분은 1969년에 간행한 위드 네이처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건 그분 매 25주년 뭐 50주년 이러면 계속 기념물을 이분이 가르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분이 대학을 마치고 난 뒤에 디자인 위드 네이처 간행한 이 책은 뭘 다루고 있냐면 바닷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21세기하고 21년 지난 이 시점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를 그때 60여 년 전에 해주고 돌아가셨는데 Sea and Survival 바다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거냐 그냥 잠겨 죽을 거냐 하는 조금 경고성이 강한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다룬 내용은 뭐냐면 해안의 비첸 듀온 모래알로 퇴적되어 있는 해안 사구 지역이죠. 우리는 함부로 다루고 모르니까 그렇죠. 이분은 20세기 환경 영웅으로 불리죠. 그래서 우표가 간행될 정도로 근데 정작 바닷가의 코스탈 리질리언스는 과거 생각하고 좀 달리 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또 한 분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곤충 생태학자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대개 식물학자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이른바 천이죠. 근데 이분은 빈번하게 교란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이분 이론이 되게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리질리언스 티어리의 소위 아버지로 불리는 분인데 이분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불확실한 임팩트가 분명히 온다. 불확실한 임팩트가 오고 난 뒤에 여기에 어떻게 탄력적으로 회복하느냐. 과거에는 이렇게 봤죠. 그냥 계속 성장하는 걸로 봤는데 성장 안정되고 난 뒤에는 반드시 해체되고 다시 재조직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든가 아니면 쇠퇴하거나 그래서 자연 환경에 어떻게 인간이 적응하느냐 하는 어댑티브 사이클, 적응 주기 이론을 펼쳤죠. 그래서 이 이론은 곧바로 바닷가에 적용되고 하구역에 적용됩니다. 리질리언스 비교를 하자면 우리 지금 제 대책 수립한다는 그 노랑저고리 입은 아저씨들은 늘 복구 이야기를 하죠. 원상 복구하겠다. 또 순진한 생태학자들은 뭘 하는가 하면 복원하겠다 이러죠. 리커버리를 지나서 리스토레이션을 지나서 지금은 리질리언스를 요구하는 시대인데 우리 대응하는 우리 엔지니어들은 조금 20세기 방식을 아주 공고하게 지키고 있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샌디 이후에 뉴욕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012년 샌디가 오고 난 뒤 2013년도에 미기후라는 계획을 바로 실행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2014년부터 리질리언스 프랙티스를 여기저기 하는데 어떻게 뉴욕의 물과 바다에 있는 가장자리가
소프트 엔지니어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허드슨강, 이스트강, 스태튼 아일랜드 지금까지도. 그래서 뉴욕 허드슨강 하구로 볼 수 있고 뉴욕 베이로 볼 수 있는 곳은 그림이 새로 그려집니다. 그 바닥에는 굴도 살고 잘피도 살고 게도 살고 랍스터도 살면서 해수면 상승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그래서 주로 실행된 게 스태튼 아일랜드에는 어떤 일이 여기는 과거에 만드는 그 하드한 방파제가 아니라 부드러운 살아있는 방파제가 적용이 되고 그 바닥면은 얕은 만을 이루면서 굴 양식장에서 채용한 방식이 적용되고 에너지를 떨어뜨리고 앞서 말씀드린 우표에 나왔던 그분이 동일한 장소에서 연구를 했었고 그 결과를 1969년에 디자인 위드 네이처로 썼는데 지금은 한 여성분이 나와서 이분은 5툴로 불립니다.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현장에 장화 신고 가서 실제 작업을 해요. 시민들한테 홍보도 잘하죠. 이 케이트 올프라는 인물은 뭘 하느냐면 과거 하드 엔지니어링으로 만들어진 하드한 구조물이 슬금슬금 더 이상 무용지물이다 아니야. 필요한 데는 꼭 설치하되 필요 없는 데는 제거해서 소프트 엔지니어링으로.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는 에너지에 대응하려고 그러죠. 홍수 위 넘지 않게끔 자꾸 더 쌓으려고 그러죠. 더 높이 더 단단하게 하는 게 20세기 토목공학의 패러다임이었다면 지금은 에너지를 경감시키고 그리고 인간은 여기 항상 사람이 포함됩니다. 사람이 포함되고 생물도 함께하는 이런 모습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소위 소셜 리질리언스도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떠냐? 여기저기 하구역 그다음에 비치 앤 듀온 다양한 형태의 환경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태도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 유입되는 하구의 특성은 현저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강하고는 왼쪽처럼 그러니까 타이달 파워가 아주 강하고 그다음에 동해안은 타이달 에너지는 미미하고 파랑이 지배적이고 이렇게 다른 하구인데 다르게 다룰 줄은 몰라요. 그냥 어게인스트로. 그래서 요즘 영국 해안과 네덜란드 해안은 샌드버짓을 모래알갱이들이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이동하고 재태적 되느냐를 중시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모래는 골재입니다. 답답하죠. 어쩌면 그래서 서해안 서울대학교 수련장이었는데 10여 년 전부터 해수면 바닷물이 들어와서 침식되기 시작하다가 쪼개지고 주저앉았죠. 영화라지만 이거는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해운대 마린시티 이름 잘 붙여서 마린시티가 됐죠. 그런데 여기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면 대응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적응할 줄 파도 에너지를 어테뉴에이트 경감시킬 줄은 모르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네덜란드 인물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샌드 엔진이란 프로그램을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4대강 사업할 때 그들은 뭘 했어요? 룸 포 더 리버를 했는데 결과는 정 다르게 나왔죠. 우리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그들은 사회를 통합시키면서 국토 환경을 안정되면서도 또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꿔놨죠. 그런데 바닷가 역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샌드 엔진, 샌드 모터라고도 하죠. 그들 발음. 그래서 심해서 준설선으로 경제적인 방법으로 모래를 가져서 끼얹어 놔요. 안변에. 뒤에 배경으로 보이는 도시는 헤이그 시가지입니다. 해놨더니만 해마다 이렇게 바뀌어 나가면서 소위 해안과 육지 사이의 완충 공간을 넓히면서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 번에 보이는 게 관행적 방식입니다. Conventional practice. 단단하게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한강 하구에 적용되어 있는 게 자유로 인근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게 물의 흐름과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소프트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소위 샌드 나리지먼트, 비치 나리지먼트도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 엔지니어들은 진화를 안 하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네덜란드 소위 행크 오브 잉크는 뭐라 하느냐면 이런 문제는 네덜란드 사람처럼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뉴욕에 가서 한 수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 네덜란드 엔지니어는 뭐가 됐냐면 네덜란드 특별 대사가 돼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가 과거 방식으로 물을 함부로 다루고 있는 데 가서 짚어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우리하고 다르게 진행되는 게 인접한 영국 경우에도 런던의 발전은 하고요. 템즈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일자리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런던이 안고 있는 도시 문제 그리고 하구역의 환경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짧은 시간입니다만 우리가 특히 물을 다루는 토목공학에서 다루어왔던 그 Against Nature 이른바 대응 방식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With Nature로 전환해야 될 시점인데 해수면 상승하면 뚝을 더 높이 샀지 하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단순 무식하다고 해야 될까? 이 방식에서 어댑테이션 물이 일부 넘더라도 빨리 회복되게 하는 이런 방식 이건 마찬가지요. Against 코로나에서 With 코로나를 가는데도 마찬가지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탈 리질리언스 이건 뭐 리버 리질리언스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그 원상 복구하겠다는 저 정말 무모한 정치가들 행정가들 거기를 저 토목 전공한 분이 어시스트를 잘해 줘야 되는데 그 말을 쫓아가죠. 또 우리 한국에는 또 한 축으로 낭만적인 생태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리스토레이션 지상주의자들이죠. 여기서 다음 단계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도 못 쫓아가고 허리케인이 가르쳐주고 그들은 실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까막눈입니다. 리질리언스로. 그래서 이 적응과 MBS 솔루션은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를 해야 특히 그 내추럴 프로세스 자연환경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전략이 나오고 또 여기에 실행 방안이 연이어서 나오게 되죠. 먼저 했던 것 보고 좀 가볍게 컨닝을 해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공고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마지막으로는 이니셔티브, 선도적 실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단단합니다. 토목은 stubborn이라고 하죠. 부딪히고 항상 저는 좌절하고 또 어쩌면 내년에는 여기 나서 또 10여 분간 이렇게 소리를 지를지는 몰라도 최경 교수님이 오면 또 올해 인연으로 발표를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면은 바다와 하구역 그리고 거기에 적용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리질리언스에 대해서 짧게 발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정원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 계획과의 엔지니어 관련 부분, 탄력적 회복 방법, 한국의 해안 또 그리고 설례 마무리 말씀 아주 함축되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한강 하구 유출 해양 쓰레기 처리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좀 함축되게 10분, 한 2분 정도로 마무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박창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한강 하구 유출 해양 쓰레기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제가 이 자리에서 그 한강 하구의 치수, 친수, 용수에 관한 그 종합적인 조닝과 그에 대한 어떤 그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쓰레기 해양 쓰레기에 관한 내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 그 경계액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전공이 그 해양 물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구라고 하는 것은 에스츄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항구를 이제 그
해안에 있는 항구와 하구에 있는 항구 또는 이제 리버포트 강구가 있는데 구라는 얘기는 이제 구멍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다로 또는 이제 그 강으로 유출입하는 그 기수역 구간과 그 확대 공간을 얘기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이라고 하는 본류에서 이 그 바다로 이제 연결되는 구역, 그 에스트리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인천 한강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강의 에스트리 바깥쪽에 관한 그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 연안관리법에서 이제 해안선으로부터 이제 12해리, 그 육지는 이제 500m에서 1,001km 그 영역을 얘기하는데 나중에 법제적인 부분은 제 영역이 아니니까 이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인천은 뭐 내용이나 이 개념들은 다 생략을 하도록 넘어가겠습니다. 일전은 크게 이제 하구가 최대로 확장되는 부분이 이제 남북 권역까지 이 쓰레기가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강 하구의 쓰레기는 인천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부 권역, 중부 권역, 남부 권역에서 한강 하구의 쓰레기가 어떻게 내려와서 이제 퍼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글자가 잘 안 보여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연간 한 8,000톤 최근 한 3년 동안 70% 정도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제 인천에서 하구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쪽의 대응과 이제 본류에서의 이제 대책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이제 쓰레기 대책 크게 이제 지난번에 2007년부터 5년마다 협약을 해서 이번에 이제 제 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 사업 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 이제 체결이 되어서 내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또한 이제 해양 쓰레기 저감 종합 계획에 따라서 이제 한강을 통하여 인천 앞바다에 해양 쓰레기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처리 능력이 실제 상당히 부족해서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그 북부 권역은 서해 오도 권역은 사실 그 한강 하구 권역으로 보기엔 좀 애매하지만 강화 도서권과 이제 연도 연유권 이 부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하구의 쓰레기가 1차로 직결되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중부권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이제 그 타이들 커런트를 따라서 이렇게 표류하다가 외해 쪽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또 이제 가라앉기도 하는 그런 양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권역은 이 회오리에 따라서 몰려왔다가 이동했다가 이렇게 이제 좀 광범위적으로 어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강화 연도 연주권을 보면 옛날에 그 에스트리 한강이 이제 하구항이었습니다. 그 서울항 이제 지금 마포와 이제 영등포라는 항구가 조선 시대에 쓰일 때는 이 동검도와 이제 이쪽 서검도를 통해서 이 서검 동검이라는 것이 이제 게이트웨이에서 이제 그 QIC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활용을 되다가 이 구역이 역시 왜 그러면 동검 서검이 이제 그 하구에 이제 그 모니터링 위치였냐면 이 구역이 실제적으로 수류의 주 통로가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그 모니터링을 잘 해야 전체적인 통로의 유출입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해 오도권은 이제 북한의 인진강, 예성강 이런 것들이 이제 한강 하구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이제 유입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해 오도서 안쪽으로 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 도서 연유권에서 이제 1차 직결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10여 년 동안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방문을 해 봤는데 쌓일 때는 거의 선 높이의 뭐 한 절반 정도까지 쓰레기가 쌓입니다. 그러다가 한 3일 지나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1차 유입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제 파이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중부권역은 이제 특히 그 인천 쪽에서 많이 이용하는 권역인데 이제 아라뱃길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까 이 용수 부분을 이제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그 수로를 그 쓰레기 처리 통로로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강과 경인 아라뱃길을 통해서 이제 수도권 쓰레기를 수상 운반을 하자. 그 제안을 그 10여 년 전부터 계속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가 좀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하구권역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권역별로 예,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부권역 연안도서는 그 구역이 넓어서 집중식보다는 이 분산식으로 이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부권역에서는 1차 운집 지역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이제 가능해서 여기에서 집중 수거 처리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중부권역은 이제 아라뱃길 통한 쓰레기 운반 이 부분은 이제 그 서울의 각그 10개인가요? 그 구청들이 이제 자기 구역별로 생활 쓰레기를 이제 선착장을 만들면 그것을 이제 한강을 통해서 이제 운반하는 이런 방법을 지금 대안으로 한번 봤습니다. 남부권역은 그 자월 덕적이 각각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끔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이제 한강에 이제 신곡보하고 이제 그 잠실보 여기는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모든 데이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제 그 잠실보가 이제 위쪽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통수로 물안경 모니터링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쓰레기 집화 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봐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신곡수정부도 이 두 군데에서 모니터링하고 이제 큰 것들을 이제 집화를 하게 되면 뭐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다고 봐지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만약에 수거한다는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을 거라 봐집니다. 그러나 이제 바다로 흘러들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이 두 수중보에서 이제 흘러준다 그러면 하구의 정화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인천 앞바다에 대한 쓰레기는 이제 북부는 집중식, 남부는 이제 분산식. 그리고 이제 이런 한강과 이제 운하를 통한 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 그리고 본류에서는 이제 신곡보와 잠실보에서 이제 모니터링 및 이제 처리. 이게 이제 좀 서울 환경부와 서울, 경기, 인천이 합의를 한다 그러면 그 쓰레기의 이동과 처리에 관한 데이터와 그 내용들이 이제 이루어질 거로 봐집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대해서는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 사업 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에서 이제 거버넌스 체계로 정부와 이제 민간 전문가들과 관련 업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들이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실제적인 효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관하견의 거버넌스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인천 앞바다 쓰레기 대책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이런 지역 담론을 위한 정례적인 모임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인천 앞바다 쓰레기 대응 방안과 본류 쓰레기 대응 방안 그리고 이제 유출 해양 쓰레기를 어떻게 계획 관리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감시단을 발족을 시켜서 이런 것들이 시민사회에서 관심을 끌고 처리가 되면 수도권 청정해역의 꿈이 실현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창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현지에 있을 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었는데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마지막입니다만 제5주제 한강 하구의 중장기 발전 구상에 대해서
국토환경연구원의 최동진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동진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한강하구의 중장기 발전 구상입니다. 저에게 이 발제를 이제 하라고 한 배경은 아마 제가 그 한강유역위원회에서 그 계획분과에 참여하고 있고 그 계획 안에 이제 한강하구에 관한 중장기 발전 구상이 아마 담겨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담기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 발표에서 이제 법 게 배터리가 다 됐나 봅니다. 한강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에 담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로 이제 한강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에 어떤 이슈가 담겨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추진되면 좋을지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강하구가 어떻게 돼 있고 이제 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관리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발표를 많이 해주셔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한강하구의 이제 중장기 구상이나 통합 관리에 있어서 이 통합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그 한강하구 같은 경우는 함의가 큽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한강하구는 어떻게 보면은 그 규정상으로 정전 협정상으로는 유일하게 중립지역으로 사실은 서로 선언하고 민간이 쌍방은 민간 선박 그 항행에 항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정전협정 때 선언한 지역이고 사실은 DMZ나 군사분계선 같은 게 없는 게 한강하구입니다. 근데 실제는 거의 있는 것처럼 좀 관리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남북 간의 이제 통합 관리가 좀 가능하고 그런 남북 공동 이용이 가능한 그리고 남북 협력의 이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이런 위상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그 한 10여 년 전에 훨씬 전에 이제 한강하고와 관련된 여러 남북 간의 구상들이 좀 있어 왔죠. 우리 정부에서 한 구상도 있고 이건 앞서 아마 발표해 주신 이창희 교수님께서 아마 주도해서 만들었을 텐데 그 즈음에는 한강하구에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한강하고 관련된 여러 비전이나 이런 계획들이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게 잘 추진이 안 되고 아마 이제 통합 관리보다는 개별 지자체들 그리고 개별 이해 당사자들 중심으로 이제 이후에는 그 제안들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경기도는 뭐 강변 사회자 프로그램, 서울시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그램, 뭐 최근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강하구 기본 구상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 지자체별로 별도로 이렇게 구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 당사자들, 지자체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갖는 관심도 한 20여 년 동안 많이 다양해졌고 변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경향을 보면은 이 한강호 포럼에서 논의한 것처럼 생태 환경을 좀 중시하고 어떤 개별적인 관리보다 통합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전 그리고 이제 뭐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 이런 과정에서는 주로 하구를 개발하고 공동 이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비중이 컸다면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생태를 복원하고 이제 공동 관리하고 이제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는 이런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큰 흐름은 그렇고 이제 한강하고 관련돼서 각 지자체들이나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슈들이 많이 있죠. 이런 이슈들 자체가 이제 통합돼서 전체적인 발전 구상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가장 이제 생태 환경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 육화라고도 하고 유격화라고도 하고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한강 같은 경우 상류에 워낙 댐들이 많이 있고 하구에 이제 열린 하구라고 하지만 가장 수위를 잘 조절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류 쪽은 서울 구간까지 보면은 거의 호수처럼 관리하고 있는 이런 지역인데다가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 영향까지 겹쳐서 사실은 습지가 돼야 될 것들이 거의 이제 육지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홍수가 나서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습지에 물이 들어와서 잠겨서 조금 복원된 측면이 있는데 그 전에 한 6년 동안은 거의 이제 마른 장마가 이어지면서 습지 자체가 육지화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이거는 작년 재작년에 제가 이제 행주대교 지점의 유량 자료를 쭉 몇 년 전, 그러니까 그때는 4대강 사업 이전하고 이후였죠. 근데 대부분 이런 유황, 하천의 유황이 많이 사라지고 PQ량이 사라지고 사실은 이런 하천의 다이내믹한 흐름이 생태계를 만들고 이제 생물종 다양성 풍부함을 유지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또 하나 이제 고양시에서 주로 많이 고양시하고 어민들이 많이 제기하는 문제가 이제 수질 문제죠. 한강 하류 쪽에 서울시에서 큰 2개의 하수 처리장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이제 그 수질 악화 때문에 여러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과학적인 이제 판정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있지만 상당히 한강하고의 수질 문제, 그로 인한 어업 피해나 환경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신곡보를 유지하느냐, 아니 철거하느냐, 개방하느냐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쭉 이슈를 제기해 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아라뱃길 기능 조정,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한 4, 5년 유지가 되면서 아라뱃길을 어떻게 조정할 건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강하구에 대한 전문가들, 이해 당사자, 지자체들이 관심이 변해온 것처럼 아라뱃길 기능조정위원회에서도 최종적으로 공고를 하는 거 보면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많이 반영해서, 그러니까 그전엔 주운이나 물류보다는 수변 생태관광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요구가 컸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정책 공고문을 좀 작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작년인가요? 이때는 남북 공동 조사, 백길에 대한 조사도 좀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강하구의 통합 관리에서 이제 포함돼야 될 여러 이슈들이겠죠. 정리해 보면 이제 생태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 하천 이용과 관련된 이슈들, 그 다음에 이것들을 통합 관리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고, 아마 인천시에서 선도적으로 생태 환경 이제 협의체도 만들고 이런 포럼도 유지하면서 이런 논의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하류 위협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다른 세션이 별도로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위협 관리 패러다임이 중앙정부나 그다음에 어떤 개발 아니면 규제 이런 중심에서 지역 주민하고 지방 주도가 단순히 참여하는 게 아니고 주도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위협의 생태자원이나 생태관광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런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에 대한 또 합리적인 이제 비용 조달이나 보상 체계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유럽이나 국제 남북 공유 같은 사례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고, 또 한강 하구의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도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 연구나 이거는 이제 경기도 연구고, 인천 같은 경우는 또 김성우 박사님이 거버넌스 관련된 제안을 해주셨고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여러 그런 제안들, 법을 한강하구에 관련된 이제 별도의 법이든지 아니면 하구 통합법이든지 이런 식으로 제정되고 체계적인 계획 체계나 관리 체계가 구성이 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당장 할 수 있는 수단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물관리 기본법, 그다음에 이용 물관리 종합계획이 주요한 하나의 이제 수단이 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마 이용 물관리 종합계획은 맡은 연구진에서 중간 보고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안에 한강하구와 관련된 이제 여러 정책 제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인천시를 포함한 이제 지자체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칠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연구진들의 제안 내용들을 좀 검토를 하시고 제안하는 여러 이제 법 제도적인 문제, 관리 체계 문제들을 좀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의 공식적인 계획에 좀 담겨야지 더 다음 단계에 진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제 관심을 한편으로는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을 조금 지자체 간의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단기위원회에서 단기적인 과제를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그 과제를 스마트 그리드 학회 회장이신 최계훈 아마 교수님이 한 8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2개월에 한 번 정도 지자체 이해 당사자들의 간담회를 유지하면서 한강하구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들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통해서 좀 그동안에 이제 한 10몇 년 동안은 지자체별로 별도로 그리고 이슈별로 별도로 제기했던 문제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통합적인 구상이 좀 마련되고 그것들이 합의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국가의 공식적인 계획에 담기고 또 법과 제도로 정착이 되고 이러는 과정을 밟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은 한강 유형 물관리 종합계획에 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십사 그리고 논의에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제 발표를 네,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동진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발표를 제대로 못하신 우리 발표자님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5분의 발표를 다 모두 마쳤습니다. 프로에서 혹시 의문점이나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짧게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행히 바쁜 시간을 생각해 주셔서 질문을 안 해주시는데요. 우선 한강하구의 물환경 부분은 치수, 이수, 환경 생태 부분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얼마는 가장 우리가 해내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을 하는 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어떤 사례를 잘 모아서 현명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 모두의 힘을 합치고 또 함께 참여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금 발표해 주신 분과 프로에 계신 분들 함께 사진 한번 촬영하시죠.